안녕하세요. 저는 큰 위기를 겪고 다시 똘똘 뭉친 가족들과 행복을 찾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우리 아들이 쓰러져 혼수 상태가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한 번 경악스러운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 일로 저희 가족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죠. 그 일 덕분에 저희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엄청난 그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는 저보다 3살 위 남편을 만나 20대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하고서 아들을 낳고 2년 후엔 딸도 태어났어요. 남편은 건설 현장 인부였는데 정말 흙먼지 휘날리는 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며 처자식 먹여 살리는 든든한 사람이었죠. 전 그런 남편을 도와 아이들을 키우고 살뜰하게 살림도 해나갔어요. 그러다 저희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은 중동으로 나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시절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화벌이로 집안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희 집 남편도 저희 집 생계를 위해 그렇게 모래바람 날리는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전 남편의 고생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아 더 열심히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순하고 말도 잘 듣는 아이였어요.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고 성실하고 남한테 패기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아이였죠. 지 동생도 어찌나 잘 돌보는지 엄마 고생한다며 제가 집안일하고 있으면 알아서 동생을 챙기곤 했답니다. 그런 아들 덕분에 전 정말 편하게 살림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저희 아들에겐 아주 어릴 때부터 붙어 다니던 친구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 아이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인데 집안 사정이 참 좋지 않았어요. 부모가 일찍 이혼을 해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고 아버지도 같이 살지 않아 할머니 손에 자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사정을 알고 나서부턴 저도 모르게 아들 친구한테 마음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재욱이도 오늘 같이 왔어요. 그래, 배고프지? 엄마가 얼른 밥 차려줄 테니까 먹고서들 놀아. 재욱이도 밥 먹고 천천히 놀다 가렴. 할머니 오늘 늦게 오시는 날 아니니?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처음엔 그저 안쓰러운 마음으로 한두 번 챙겨줬는데 아들 친구가 어찌나 성격도 좋고 살가운지 알면 알수록 그 아이가 참 착하고 딱해 더 챙겨주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집 밥을 먹고 자란 아들 친구 녀석이 하룬 제 생일날 조그맣게 무언가를 들고 온 적도 있었네요. 아주머니, 오늘 생신이시죠?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아주머니 드시라고 사왔어요. 어머나 세상에, 고마워. 아줌마 정말 잘 먹을게. 그때 그 아이가 줬던 건 작은 빵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한 푼 두 푼 모아 절 위해 빵을 생일 선물로 준비했다는 게 얼마나 기특하고 예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들 친구는 저희 식구나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절 어머니라 그리고 남편은 아버지라 부르며 잘 따르기도 했네요. 남편은 중동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다 보니 1년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전 아이들 먹을 것도 넉넉히 챙기고 고기 반찬도 자주 올리고 부족하지 않게 키울 수 있었고요. 세월이 흘러 남편이 중동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부턴 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한 남편의 짐을 좀 덜어주고 싶더라고요. 마침 아이들도 대학에 다 진학했던 터라 제가 국수집을 한번 운영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음식 하나만큼은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 제 나이 50이 다 돼 국수집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제 삶의 낙이 되어주고 있네요. 아들과 딸은 대학에 가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졸업 후엔 번듯한 직장을 잡아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품에 쏙 들어오던 그 작은 아이들이 어느새 자라 혼자서도 거뜬히 일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아들이 20대 중반이 넘었을 때
결혼하고 싶다는 아이를 데리고 왔었어요. 며느리 첫인상은 정말 참하더라고요. 말 하나하나 어찌나 조심스럽게 하던지 아들과도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집안 형편이 썩 좋지 않다고 했지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아들이 좋다고 하는데 서로 의지하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죠. 아들은 결혼하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며느리도 살뜰하게 살림하고 결혼 후 아들, 딸 하나씩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죠. 사실 며느리 친정이 넉넉지 않다 보니 중간중간 아들이 많이 도와준 모양이었어요. 한 번은 사돈께서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를 아들네가 다 해줬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저희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사돈은 괜찮으시니? 수술은 잘 됐다고 하던데 회복이 잘 되셔야 할 텐데 걱정이다. 그래 얼마나 입원을 해야 한다셔? 병원비는 어떻게 했고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닐 텐데. 그게 처가댁에서 병원비 낼 형편이 아니라서요. 저희가 내기로 했어요. 잘했다 잘했어. 누가 내면 어때. 자식인데 부모 아플 때 힘이 돼줘야지. 잘했어. 옆에서 네가 며느리 잘 다독여줘라.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니. 엄마 죄송해요. 저희 집도 챙겨야 하는 건데. 아유 괜찮어. 엄마랑 아빤 그저 니들만 잘 사면 된다. 우린 아직 돈도 벌고 있고 여력도 있으니 우리 걱정이랑 하지 말고 니들만 잘 살아. 저는 고생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도 아들낸 애들도 잘 키우고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후 딸도 결혼하게 됐고 딸은 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아들, 딸 모두 결혼을 시키고 나니 이젠 우리도 할 몫은 다 했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다 얼마 후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아들의 절친이었던 그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명절이라 특별한 날엔 항상 빠짐없이 저희 집에 인사를 왔는데 저희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가족이라곤 그때 당시 아버지밖에 안 계셨기에 우리가 장례라도 치러줘야 되겠다 싶어 바로 달려갔습니다. 역시나 아들은 밤새 내내 그 친구 곁을 지켰고 며느리도 같이 장례를 도왔어요. 저희 또한 그 친구의 손을 잡아주며 장례를 도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희 아버지 잘 보내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원망하며 살았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실 거면 자식한테 사랑이라도 주시지. 재우가 너희 아버지도 당연히 널 사랑했을 거다. 다만 표현을 잘 못하셨을 겠지. 그러니까 너무 원망하지 말어. 이제 떠난 신부 원망하지 말고 잘 보내드리자.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들 친구의 아버지 장례를 돕거나 저희 마치 그 아이를 저희 자식처럼 생각하며 품었습니다. 주변에 친인척도 별로 없어 혼자 외롭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아들의 친구는 혼자서도 저희 집에 종종 오곤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서 가정을 꾸린 후엔 저희 집의 그 빈자리를 그 친구가 채워주기도 했고요. 제가 반찬을 만들면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고 쉬는 날이면 같이 고기 구워 먹자며 고기도 사오고 진짜 친아들처럼 구는 그 아이가 저희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다 아들 친구가 30살 초반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혼주석에 앉게 됐어요. 저희를 정말 친부모처럼 따랐던 아이라 부탁했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게 됐죠. 아들 역시 당연히 사회를 봐줬었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아들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에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저 어머니 아버지 아들처럼 제가 잘할게요. 그래 재우가 이제 너 가정도 꾸렸으니 행복하게 잘 살기만 남았다. 앞으로 잘 살기만 하면 돼. 그 뒤로 그 친구 부부와 우리 아들 부부는 자연스럽게 가까이 지냈습니다. 명절에도 같이 오고 여름이면 같이 캠핑도 가고
부부끼리 해외여행도 한 번씩 다녀오곤 하더라고요. 저희 손주들은 그 친구를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기도 했고요. 정말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의 행복이 오래도록 변치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아들도 어느새 40이 넘어갔고 결혼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손주들도 어느새 훌쩍 자라 고등학생이 됐고요. 아들은 회사에서도 이제 책임자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이 그냥 마냥 대견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쯤 됐을 때 아들과 다르게 아들 친구에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답니다. 40 초반에 그 친구가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였어요. 안 그래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 이래저래 고민이 많다고 들었는데 글쎄 그 친구의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거죠.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 좋던지요. 어릴 때부터 봐온 아이인데 부모 없이 자랐는데 결혼해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으니 얼마나 제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저희 집을 찾아왔을 때 그 아들 친구는 저희 앞에서 한참을 울더라고요. 전 왜 인생이 이럴까요?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싶기만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저한테 가지고 너무 욕심인가 봐요. 제 인생은 정말 망한 것 같아요. 재우가 그런 말 하지 말어. 망하기 뭐가 망해. 아 그리고 가족이 왜 없어? 우리가 있잖니. 평생 우리 아들로 살겠다고 하지 않았어? 이 엄마 마음 아프게 왜 그래?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그렇게 엉엉 우는 아들 친구를 보며 저도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곁에 있던 우리 아들도 며느리도 한참을 그 친구를 다독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셋이 그렇게 위로하고 위로받는 모습이 그냥 보기 좋았어요. 형제처럼 같이 자란 아이들이니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게 문제의 시작일 줄은 그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들 친구가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게 됐는데 그 텅 빈 집에 혼자 지내면서 하루하루 야유어가는 게 안쓰러워 저도 가끔 반찬을 챙겨다 주곤 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게 참 고마워하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그때쯤 정말 바빴거든요. 자신이 친구를 잘 챙기지 못하니 제가 챙겨주는 거에 대해 고맙고 미안하다며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었네요. 엄마, 재욱이네 집에 반찬 가져다 줬어요? 안 그래도 재욱이가 고맙다고 엄마 아버지 모시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하던데 내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들, 요즘 그렇게 일이 많어? 안 그래도 며느리한테 전화했더니 매일같이 너 야근해서 얼굴 볼 새도 없다고 하던데 일을 그렇게 많이 해서 괜찮겠니? 프로젝트가 하나 좀 크게 들어온 게 있어서요. 제가 책임자라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일 잘 조절해서 하고 있으니까.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지? 아휴, 네 몸이 나만 하질 않겠다. 너무 무리하지 마. 너도 이제 나이가 있잖니. 괜찮아요, 엄마. 저 튼튼하잖아요. 아무튼 재욱이 챙겨주시는 거 감사해요. 안 그래도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통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요. 감사해요, 엄마. 그렇게 평범한 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저녁 장사를 준비하려 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며느리가 숨이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듣고 가게를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어떻게 해요? 그이가 쓰러졌대요. 뭐? 쓰러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고 있대요. 저도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어머님 빨리 좀 와주세요. 며느리 다급한 전화를 받고 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일을 도와주러 와 있던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쿵쿵 뛰어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발 괜찮아야 할 텐데, 제발 별일이 아니어야 할 텐데 마음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며느리가 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더군요. 그 옆엔 아들의 친구도 와 있었고요. 어머님, 어떻게 해요? 우리 그 뇌출혈이래요. 지금 수술 들어갔어요. 뇌출혈? 뇌출혈이라니 수술하면 괜찮다는 거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쓰러지고 좀 늦게 발견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 며느리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대로 병원 복도에 쓰러지자 남편과 아들 친구가 달려와 절 부축했습니다. 늘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며 웃어 보이던 아들이 쓰러졌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순간 견딜 수 없는 무서움과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런절 부축하며 아들 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상현이 강한 놈이에요. 아시잖아요. 꼭 일어날 거예요. 절대 이렇게 그냥 쓰러질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수술 잘 끝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래. 우리 아들이 그냥 이렇게 쓰러질 아들이 아니지. 고맙다, 고마워. 그래도 곁에서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며 얘기를 하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수술은 몇 시간이나 걸렸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다 보니 저는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는데 표정이 영 좋진 않더라고요. 일단 환자분 수술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뇌출혈 일어나고 나서 시간이 좀 지체되다 보니 아직 의식을 회복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가 없겠네요.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요? 그럼 우리 아들이 영영 의식을 못 찾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지금은 당장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셔야 돼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무섭던지 할 수만 있다면 제 생명을 바쳐서라도 아들을 깨어나게 하고 싶었어요. 결국 저희 아들은 그렇게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버렸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가만히 눈도 못 뜨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절로 나더군요. 그새 살도 많이 빠지고 야위어 있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바쁠 때 좀 쉬라고 혼이라도 낼 걸 그랬나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지방에 살고 있던 딸도 올라와 오빠의 모습을 보고 오열했네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게 됐어요. 그날 후로 저와 며느리는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혹시라도 아들이 깨어날지 모르니 낮엔 제가 저녁엔 며느리가 와 하루하루 아들을 지키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며느리 교대하며 절 볼 때마다 눈물만 흘렸죠. 그럼 며느리에게 전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남편 깨어날 수 있겠죠, 어머님? 면회 시간 때마다 가서 얼른 일어나라고 말하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요. 우리 상현이 괜찮을 거다. 우리가 힘을 내야지. 무너지면 안 돼.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넌 집에 가서 좀 쉬거라. 오늘 저녁은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혼자 집에서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누워있는 남편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슬퍼하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저 역시 마음이 수십 번은 더 무너졌지만 슬퍼할 수도 없었네요. 며느린 집에 가면 아이들이 있으니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애들 학업에 예민한 시기인데 며느리가 속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좀 일찍 병원으로 향하게 됐죠. 조금이라도 집에 가 편히 쉬게 해주고 싶어 약속한 시간보다 1시간 좀 더 일찍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깔깔거리는 웃음소리에 조용히 가보니 충격적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깔깔대며 웃고 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며느리와 아들 친구였던 거죠. 둘이서 하하호 웃으며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혜수야. 제가 그렇게 며느리 이름을 부르자 둘은 동시에 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만 놀란 게 아니었어요. 아들 친구도 왠지 모르게 얼굴이 하얗게 질린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난 네가 조금이라도 쉬게 해주려고 일찍 온 건데. 아니 근데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지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그냥이 뭐야? 상현인 저 안에서 저렇게 있는데 지금 넌 그렇게 웃음이 나오니? 이럴 거면 병원에 왜 오는 거야? 여기서 그렇게 웃으면 노닥거리려고 오는 거니? 그런 거냐고.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목소리도 떨렸고 눈물도 날 것 같더라고요. 사실 아들이 저렇게 누워있다고 해서 늘 울상으로 있어야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묘한 분위기가 이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자 아들 친구가 나서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좀 경솔했어요.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기운 내라고 농담하다 보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그렇게 아들 친구가 제게 사과를 했지만 전 왠지 모르게 기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도 자꾸 그때 그 장면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도 싶었죠. 아들과 오랜 친구 사이니 그저 잠깐 웃은 거겠지 싶다가도 둘이 서 있던 그 모습,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로 전 며느리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큰손주와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정수야, 요즘 공부하느라 바쁘지? 아빠 때문에 많이 속상할 텐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줘서 고맙다. 그래, 저녁은 먹었어? 네, 동생이랑 나가서 사 먹고 왔어요. 아니 사 먹고 오다니 엄마 나 없어? 엄마 요즘 집에 잘 안 오시는데? 병원에 계속 계시는 거 아니었어요? 엄마가 요새 바쁘다고 해서 저희 계속 밖에서 저녁 사 먹고 있거든요. 저는 손주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때쯤 아들의 혼수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계속 이렇게 병원에 있는 건 체력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면회 시간에만 잠깐 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손주들한텐 병원에 있는다고 했더니 말도 안 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손주와 전화를 끊고 전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혜수야, 너 지금 어디니? 어머님, 저 집이에요. 방금 들어왔는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손주들이랑 전화 날까 하는데 애들은 뭐하고? 애들 공부하고 있어서요. 요즘 시험 기간이라 예민해서 나중에 전화하라고 할게요. 며느리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전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바로 전화를 끊고 어디론가로 향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도착한 곳에서 전 문을 두드렸네요. 혹시나 배를 누르고 앞에 서 있으면 제 얼굴이 보일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곳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사람이 나오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누구시냐고요?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안에서 문이 열리더군요. 누구시냐고요? 왜 자꾸 이렇게 문을 두드리세요? 그 순간 전 그 사람을 밀치고 안으로 재빨리 들어갔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간 순간 거실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곳엔 바로 저희 며느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아들의 친구 집이었답니다. 가끔씩 반찬도 챙겨다 주던 곳이라 주소도 알고 있었으니 찾아갈 수 있었던 거죠. 며느린 절 보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들 친구도 곧이어 뒤따라오더라고요. 어머님, 그게요?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어머님, 이거 어머님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세요. 오해?
지금 내 눈앞에 이 꼴을 보이고 있어도 오해라고? 어떻게 네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네가 이렇게 우리를 배신하냐고? 그것도 우리 아들 친구랑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제가 소리를 치자 며느린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전 가만히 서 있는 아들 친구에게도 소리를 쳤어요. 재욱이 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상현이가 너한테 고작 이 정도 친구였어? 우리가 너한테 고작 이 정도 사람이었냐고.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평생 아들처럼 살겠다고 했잖아. 아들처럼 살겠다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거냐고. 어머니 말해봐. 언제부터야? 너희 언제부터 이렇게 만났어? 언제부터 이렇게 둘이서 이런 짓거리 하고 다녔냐고. 어서 말해보라고. 순간 거실 테이블을 보니 둘이 점심을 먹으려 했는지 그릇이며 수저며 2개씩 나란히 놓여있는 걸 보고 저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네요. 그래서 그대로 테이블로 달려가 테이블 위에 있던 모든 걸 팔로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뒹굴었고요. 아들 친구는 그런절 말리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진정하세요. 어머니? 어디서 어머니라고 불러? 가족적 못 느껴 안쓰럽다고 아들로 생각하며 지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니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다. 내가 니들 기어코 지옥 가는 거 끝까지 보고 말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전 분노에 찬 상태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나오는 내내 며느리 아들 친구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절 붙잡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딸이 연락을 받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해주는 이야기에 따른 아연 실색을 하더라고요. 전 제 2눈으로 봐도 믿기지도 않았는데 딸은 오죽했겠어요? 지 오빠가 얼마나 가정에 헌신하고 혼자 외벌이하며 열심히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딸은 결국 아들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네 집에 가자마자 며느리를 보고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게 어디서 감히 우리 오빠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배신을 해? 그것도 오빠 친구랑 못된 거사. 아가씨 이거 좀 놔요. 놔줘? 내가 왜 놔줘? 우리 오빤 저러고 있는데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이나 알아? 절대 못 놔줘. 그렇게 한참을 며느리 머리채를 이리저리 휘두르고 나서야 딸은 겨우 며느리의 머리를 놓아주더라고요. 그 후에 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마 그동안 오래 만나고 있었는지 궁금했던 얘기들을 다 물어봤죠. 그래, 너희 얘기 좀 해봐. 언제부터 이런 거야? 어? 언제부터 둘이 붙어 먹었냐고. 그게 재욱 씨가 이혼하고 나서 몇 번 외롭고 쓸쓸하다고 같이 자주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친해지고 워낙 그전부터 가깝게 지내긴 했는데 남편이 요 근래 바빠지고 나니까 저도 심적으로 외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둘이 자주 만나다 보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외롭고 힘들다고 바람을 피워? 그럼 이 세상 외롭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자식도 있는 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아들이 밖에서 저렇게 고생할 동안 넌 그러고 있었다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큰손주였습니다. 그날이 마침 평일이었고 평소라면 학원에 갔다 저녁 늦게서야 왔는데 그날 큰손주가 학원을 안 가고 바로 집에 온 거였죠. 그러더니 모든 광경을 보고 분노를 하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엄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바람이라니. 진짜 재욱 삼촌이랑 바람이 났다고? 정수야, 엄마 진짜 미쳤어? 어떻게 재욱이 삼촌이랑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엄마가 사람이야? 엄마가 어떻게 그래? 엄마가 우리 두고 어떻게 그딴 짓을 하냐고. 제정신이야? 무슨 말 좀 해봐. 정수야, 그게 엄만 내 엄마도 아니야. 아빠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어떻게 그래. 이제는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 여기서 나가라고.
결국 큰손주의 분노에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사실 이렇게 손주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태풍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지나가고 나서 저에겐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어요.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들의 호흡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가족들 다 부르라는 병원의 말에 저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눈 한 번 못 뜬 채 누워있는 저희 아들을 보며 전 우열하고 애원했습니다. 상현아, 엄마야, 엄마 왔어. 눈 한 번만 떠봐. 제발 눈 한 번만 떠줘라, 아들. 엄마 딱 한 번만 보고 가. 한 번만 엄마 보고 가, 아들. 그렇게 울며 불며 애원했지만 아들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 앞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박상현 씨 2시 50분 사망하셨습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전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세상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내 아들, 아버지 왔어. 아버지 왔는데 왜 눈을 못 뜨니, 내 아들. 남편이 처음으로 아들 부여잡고 엉엉 우는데 옆에 있던 손주도 손녀도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차마 아들의 손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직 아들의 손은 이렇게 따뜻한데 아들이 떠났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통곡 속에 아들을 보내고 저희는 장례를 치렀어요. 회사 대표님도 직접 오셔서 조문을 하셨습니다. 직원들도 많이 와줬고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살았는지 그 자리에서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이렇게 잘 살아왔던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살던 아이가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일찍 가야 했나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장례 치르는 내내 며느리는 오지도 못했어요. 손주가 이미 며느리에게 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넣어놓은 상태였거든요. 저희 역시 며느리가 오지 않길 바랬습니다. 그러니 장례식장으로는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했죠. 상간남이었던 아들 친구 또한 장례식장에 오지 못했습니다. 양심이 찔렸으면 얼굴을 들이밀 수나 있겠습니까? 장례가 다 끝나고 회사 쪽에선 산재 처리를 도와주더라고요. 야근이 그동안 과도하게 많았던 것도 있었고 아무래도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졌으니 그게 인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산재 처리가 될 수 있었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국수집도 며칠 문을 닫았죠. 저희 남편도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상 앞에 억지로 앉아도 숟가락을 들 생각도 안 하고 저나 남편이나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리고 장례가 끝나고 한동안 손주 손녀는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큰손주 녀석이 저한테 어딜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저 오늘 어디 좀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갔다 오려고. 그냥 볼 일이 좀 있어서요. 할머니 집에 계세요. 그 말을 하는 손주의 표정이 평소와는 다르더라고요. 뭔가 단단히 마음을 먹은 듯한 얼굴이고 불안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나 싶어 전 손주를 뒤쫓아갔어요. 아빠도 떠나고 엄마도 저랬으니 손주 마음은 오죽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손주가 향한 곳은 뜻밖의 장소였어요. 바로 주민센터였습니다. 그 앞에서 손주는 크게 심호흡을 하더니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도 바로 쫓아 들어갔는데 손주가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저 여기 손재욱 씨라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손재욱 씨요? 아, 저분이요? 그러면서 주민센터 직원이 손짓으로 상간남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 서 있던 상간남이 손주를 발견하곤 기겁을 하며 손주에게 다가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큰 손주가 웃으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맞네요. 저분 우리 아빠랑 친구인데 우리 엄마랑 바람이 났거든요. 우리 아빠 돌아가시게 해놓고선 이렇게 뻔뻔하게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네요. 네?
손주의 말에 주민센터 직원 화들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과 그곳을 방문한 주민들도 깜짝 놀라 손주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자 상간남은 서둘러 손주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야, 정수야, 너 여기서 왜 이래? 잠깐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 아저씨랑 나가서 얘기하자고. 나가서요? 왜요? 창피하세요? 우리 아빠는요, 삼촌한테 다 퍼졌어요. 가족처럼 삼촌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챙기고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삼촌 아들로 생각했다면서요. 삼촌 유언하고 힘들 때도 우리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요. 근데 엄마랑 바람을 피워요? 대체 무슨 생각이면 그딴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야야, 정수야, 그만해. 그만, 나가서 얘기하자니까. 상간남은 그렇게 손주 말렸지만 손주 멈추지 않았어요. 더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주민센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죠. 다들 아무것도 안 한 채 가만히 서 있으며 두 사람의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수야,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장례식장에도 안 오셨더라고요. 왜요? 양심 찔리셨어요? 근데 삼촌 양심도 없으시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우리 엄마는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자 상간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이제 우리가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그렇게 슬프게 인사도 못하고 떠났다고요. 눈 한 번 못 뜨고 우리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갔어요. 근데 우리 아빠 죽게 한 삼촌은 이렇게 멀쩡히 아무렇지 않게 일하시네요. 나라 월급 받으면서 이렇게 잘 지내시네요. 정수야, 저희 다시는 뭘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 오늘 하루로 안 끝납니다.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삼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저 시간이 걸려도 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손준 냉정하게 뒤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절 마주치게 됐어요. 그렇게 씩씩하게 큰 소리로 상간남의 실체를 밝히던 큰손준. 막상 뒤돌아선 표정을 보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라고요. 그런 손주를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리고 아프던지 제가 다 눈물이 날 것 같더군요. 전 그저 손주의 등을 토닥이며 같이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주민센터를 벗어나 한참을 걷다 근처 벤치에 앉아 손주와 얘기를 나눴어요. 정수야, 괜찮니? 어른들 때문에 네가 상처 많이 받았구나. 미안하다. 할머니가 왜요? 다 저 사람들 잘못인데. 할머니, 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빠 한번 깨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된 거 아빠가 우리 어떻게든 잘 살게 하려고 일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저렇게 아빠 배신한 사람들 저 용서 못해요. 할머니가 말리셔도 저 매일 여기 찾아올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손주의 눈간 이미 빨개져 있었네요. 울음을 꾹 참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저 전 손주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손주는 정말로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주민센터로 향했어요. 가성 큰 소리로 그날과 똑같이 그 상간남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상간남은 그럴 동안 손주 말리기도 하고 힘으로 내쫓으려고도 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나 보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상간남의 태도가 손주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주민센터를 왔다 갔다 하던 와중 그 상간남은 어느 날부턴가 주민센터로 출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현지 산재보험이고 재산 다 포기할게요. 그 문자가 오고 나서 며느리와 상간남은 야반도주했어요. 며느리 끝까지 지 자식들보다 상간남만 챙긴 거였죠. 결국 아들의 사망보험금은 우리 손주들 앞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보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오던지요. 우리 아들이 마지막으로 손주들을 위해 남겨둔 돈이라 생각하니
허투루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아들의 마지막 유산으로 전 손주들 대학도 보내고 편하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네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4년 정도 흐르고 난 후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누군가 싶어 전 그 전화를 받아봤죠. 그런데 목소리를 딱 듣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바로 며느리였거든요. 어머님, 저예요. 뭐야, 네가 뭔데 여기로 전화래? 그렇게 도망갔으면 끝까지 죽은 척 살 것이지 뭔 양심으로 전화래?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전화했어요, 어머니. 네가 대체 뭐가 힘들어? 우리 아들 죽게 하곤 손주들도 버리고 도망가 놓고선 지금 나한테 힘들다고 전화한 거니?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제가 도대체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 요즘 매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전화기 넘어 며느리는 오열을 하며 내내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핏줄까지 떼어놓고 상간단가 잘 살겠다고 도주해버린 며느리가 갑자기 연락이 와선 힘들다고 하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 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 후회? 후회가 밥 먹여줘? 그렇게 하면 뭐 우리 아들이 살아 돌아오기라도 하니? 후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여태껏 없는 사람처럼 잘만 살아오고선 갑자기 왜 전화했어? 어머니, 저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요. 이제 같이 안 살아요. 솔직히 전 며느리 그 말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들어보니 둘이 처음엔 딴 지역으로 가서 새로 시작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 일자리도 잘 안 풀리고 돈도 없고 힘든 게 쌓이다 보니 서로 예민해지고 싸움이 잦아졌나 보더라고요. 심지어 서로 바람 피워 만난 사람들이었으니 서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두텁겠습니까? 조금만 늦게 들어오거나 연락이 안 돼도 서로를 그렇게 의심하고 못 믿고 그렇게 싸우고 상처 주며 지내왔던 모양이더라고요. 거기다 집어른 남 못 준다더니 상간남은 또 그새 딴 여자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전 며느리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던 거죠. 혼자 아등바등 살아보려고 식당 일도 하고 청소일도 하며 근근히 살고 있다고 후회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안쓰럽지도 않았네요. 어머니, 저 우리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정수한테 전화했더니 제 번호인 거 알고 나서부터는 전화도 안 받아요, 어머니. 애들한테 한 번만 연락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 그딴 소리 하고 나한테 전화했니? 어머니, 이렇게 부탁드려요. 얘, 네가 지금 뭘 바라는지 알아? 네가 그때 애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봐. 아빠 눈도 못 뜨고 죽어가는데 병원에도 제대로 안 있고 장례식장에 찾아오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잘못을 해놓고선 뭐? 이제야 애들이 보고 싶어? 그게 엄마니? 그게 엄마로서 할 짓이냐고.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뭐 미안하다면 다야? 미안하다고만 하면 과거가 다 없어지냐고. 애들 가슴에 그 박힌 건 그건 어떻게 할 건데. 평생 못 잊는다. 평생 못 잊는다고. 그러자 전 며느리는 통곡을 하며 오열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건지도 몰랐던 건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는데 뭐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난 너한테 더 이상 할 말 없다. 애들한테 연락하게 해달라고? 그건 내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오죽했으면 애들 네 전화도 안 받겠니? 앞으로도 쭉 이렇게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 난 네 그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구나. 그렇게 전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네요. 눈물이 줄줄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고 그냥 허탈한 기분만 들더라고요. 그 후로 몇 번 전화가 더 오긴 했지만 전 받지 않았습니다. 손지한테 슬쩍 물어보니 자신에게도 전화가 왔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손준 덤덤히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전 그 모습이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할머니, 전요
엄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아니다. 당연하지. 니들 상처가 얼마나 큰데. 근데 전 할머니, 아빠가 너무 불쌍해요. 아빤 가족들만 알고 혼자 그렇게 일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서 고생만 하다간 아빠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불쌍해, 할머니. 그래서 더 엄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마 평생 전 용서할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할머니. 전 그런 손줄 따뜻하게 안아줬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준 건지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지금 저흰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로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잘 극복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네요. 손주, 손녀 모두 어엿한 성인이 됐고 듬직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지금은 이 두 아이가 제겐 삶의 낙이 되었답니다. 아직도 국수집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남은 제 생은 두 손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저희 남편 또한 손주, 손녀가 앞으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손주들 곁을 지켜줄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저희 가족은 아들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지만 그 빈자리가 마냥 슬프지 않도록 서로를 더 생각하며 하루하루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를 배신한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워 매일같이 저주했을 때도 있었네요. 솔직히 하는 일마다 안 풀리길 바랐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 제가 굳이 저주를 하지 않아도 잘못한 사람은 끝내 벌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젠 과거에 사로잡혀 내 마음을 갉아먹기보단 앞을 보며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느끼셨나요? 저도 이번 이 일을 겪으며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아무리 잘해줘도 그 마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반대로 진짜 내 편은 제가 무너질 때 더 단단하게 붙잡아 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제 곁에 있는 남편과 손녀, 손자, 그리고 딸과 사이까지 모두 제 곁을 지켜주고 있기에 오늘도 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목까지 더 잘 살아야지 싶습니다. 남편 잃은 사람은 미망이라 부르고 부모 잃은 사람은 고아라고 부르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는 너무 슬퍼서 부를 이름조차 없다고 하죠. 저도 겪어보니 자식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 어느 한켠에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은 할 몫이 있기 때문에 이 슬픔을 견뎌보려고요. 나중에 우리 손자 손녀 잘 키우고 아들 곁으로 가면 아마 저희 아들이 고맙다 감사하다 제게 이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까지 제가 건강하게 이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마 저처럼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곁에 있을 거라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보내고 나니 늘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줄 걸 후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말은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추억, 행복을 지금 쌓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어요. 지금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같이 보내지 못한다며 지나가기보단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나중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말이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털어놓기 힘들었던 일이었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 마음 한켠이 시원해지는 것 같네요. 모든 분들이 더 행복해지길 바라겠습니다.